자, 요즘에 우병우가 너무 핫해가지고 우병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병우가 실시간 라이브처럼 압수수색 영장 당하는 거 보셨어요? 그때 SBS가 검찰 수사관을 따라가요. 법원에서 나오던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요. 그때 우병우 표정이 정말 재밌더만요. 어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 그 꼭 알아야 뉴스 나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뉴스는 들었는데 화면을 못 봤어요. 표정이 되게 황당하고 네. 무슨 압수수색이요? 굉장히 당황한 게 보여요. 법원에 나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2명의 수사관이 우 전 수석을 덮칩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무슨 영장이죠? 네, 휴대폰과 그 차량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과 차량이요? 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우병우 지금 2번째 빠져나갔죠. 네. 3번째는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같은 검찰도 우병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검찰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쪽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벼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병우일 거예요. 그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청구되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중에 그 당시에 국정원 제2차장이 최윤수입니다. 최윤수는 우병우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우병우에 의해서 사실상 국정원에 꽂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정치 담당하는 파트이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직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명호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석수 당시의 감찰관 그 뒷조사도 추명호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최윤수를 패싱하고 최윤수 패싱하고 직보한 게 아니라 2차장이면요, 사실상 공무원 직급을 떠나가지고 거의 뭐 장차관급이에요. 이 사람이 우병우를 만나서 맨날 직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끈앞풀인 추명호를 통해 가지고 우병우에게 그걸 직보하게 만들어줬던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병우가 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할 만큼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당사자들은 우병우 입장에서는 통신영장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수사받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핸드폰으로 기록이 남을 거고 통화 기록이 남을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통화를 했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저의 통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통화했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병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통화를 했다는 거, 진짜 그 끝없는 자신감? 요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도 그런 논리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에게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선 그게 불법성이 없다고 쉴드 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겠어 생각했을 거고, 나중에는 쉴드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추명호든 최윤수든 두 사람이 전부 다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한테 정보를 올리게 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직책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부지런하게 서로 통화를 하는 건 뭐 특별히 친했다든가 사랑하는 동기였다든가 뭐 그런 거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전체 사건에서 서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병우가 전화가 한 대였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 변호사 자살했다고 발표된 변호사. 그 변호사도 투지폰이 2개에 스마트폰 하나였다고 하니까 우병우는 뭐 최소 5대라고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최은수 2차장의 와이프가 KBS 황수경 아나운서네요. 열린 음악회. 근데 이 우병우의 생각은 이래요. 페이스북에 우병우가 글을 쓰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바로 썼어요. 이렇게 썼네요. 오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압수를 당한 것이 황당했지만
어차피 죄가 없는 사람의 것을 압수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 휴대폰에 자료를 조작하여 임의로 넣을 것이 걱정되는군요. 마치 태블릿 PC 조작처럼 말입니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병우 본인 계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병우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올해 2017년도에 들었으면서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여기에 페이스북 위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예요. SNS를 정말 딱 목적에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SNS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네. 그러다 보면 꼭 무리수를 두게 돼서 요즘에 웬만한 그 설화들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 나와요. SNS는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려봐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SNS를 하려면 좋은 말만 해라. 그 좋은 말 외에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우병우 페이스북 아니에요. 패러디 계정입니다. 그런데 그 최윤수 2차장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내리꽂았다.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무슨 뭐 인터넷 상거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차장이 문체부에다가 청와대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리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가 하나이지 않고 둘이 대 둘이지 않은 국정원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청와대가 있기나 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문체부에다 직접 내릴 정도면 국정원이란 존재가 이렇게 정책 결정하고 뭔가를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정보 수집 집단이고 스파이 집단인데 문체부에다 직접 명령을 내린다? 이거는 거의 뭐 청와대가 있기는 하되 유명무실한 청와대였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는요 청와대 거치지 말고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되면 그래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윤수가 부산 고검 차장을 지내다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 이게 2016년 2월 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 청와대를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가 문체부에 전달을 했는데 최윤수가 취임하던 그 2월부터는 문체부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정원에다가 명단을 보내요. 그러면 국정원이 얘 안 돼 해서 그 명단을 배제시키고 사업 이 사람들은 시켜줘 이런 거 있잖아. 지원금 같은 거 내려보낼 때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은 B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낸 명단은 K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했대요. 당시 이 업무를 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일단은 신원조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문체부 직원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그 이렇게 항명이라기에는 좀 약하지만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묵살당하긴 했지만 그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돼서 내가 처벌받을 거야 라는 위험성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어떤 달콤함이 더 컸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불법성이 희석이 되죠. 나한테 오는 이득으로 인해서 돈이 온다든지 지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무시가 되는 게 사실은 통상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담당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바보죠. 원칙적으로 누가 처음부터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라는 걸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잖아요. 불법적인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럼 그게 누구였을까? 뭐 조윤선이었을까? 그 문체부로만 가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정말 바보들이어서 이렇게 시키면 영혼 없이 그냥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 B라고 표시된 문건, 국정원에서 직접 내려오는 K라는 표시된 문건이 두 라인이 쭉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 문건들을 봤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청와대의 뜻이고 국정원의 뜻이야. 이건 어길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법인 거는 알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고요. 그 안에서 좀 고위직책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당근 때문에 그걸 따라갔을 거고요. 이게 뭐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데 뭐 이거 항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대통령이 내렸다? 와,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렸는데 나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 말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오늘이요. 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방해받은 정황들을 증언했는데요. 우병우 당시 수석이 감찰권을 남용했고 형사처벌을 압박했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원래 이게 특별감찰관 개념이 어떤 쪽에 가까우냐면은 약간 공수처의 다른 버전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청와대의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가 공약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무실이 청와대 밖에 있었지. 그러다가 이석수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나 박근혜 측근들이 얼만큼 뭔가 불법적인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우병우 뒷조사라는 표현이 그럴 거죠. 감찰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병우 감찰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괘씸한 새끼 그러면서 우병우가 이석수를 또 뒷조사하게 만들잖아요. 국정원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감찰했던 내용들 중에 우병우 아들의 병역 그 보직 특혜 여기에 대해서 특혜가 맞다 뭐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네요. 우병우 아들 그 특혜의 디테일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핸들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코너링이 왜 이래? 핸들링. 죄송합니다. 그 코너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잦은 휴가, 근무 일수하고 휴가 일수하고 안 맞는 이상한 정황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병우 그 처가의 회사 이름 있잖아요. 정강. 이 정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하고 경찰 등이 제지를 했다라고 해요. 현재도 사법부에는 최소한 우병우의 라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의 소통령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주요 정보기관, 국정원과 검찰, 경찰 이런 데를 다 사실상 장악하는 상태. 민정수석이라는 사실상의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모든 라인을 자기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부리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네.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분에 맞게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심을 살피는 그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게 변질이 되죠. 민심을 독점하는? 사찰하는 걸로 변경이 되죠. 네, 그렇지. 사찰 같은 걸 포함하고 모든 사법 권력들을 다 모아주는 뭐 이런 정도.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개념이 정말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랑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보통 검사 출신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민정수석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번에 왜 이명박 쪽에서 다스 문제네 뭐네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명박이 찾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종찬이라고 이명박 때 민정수석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비리는 없었냐? 그런 거예요. 우병우 같은 자들,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인 자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뒷조사해버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 우병우가 지킬 게 많아서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정강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와 가족들이 포함된 가족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횡령 때문에도 잡혀져 있는 게 많았는데, 원래 처가의 회사, 그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기흥에 있는 기흥 컨트리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비싼 그린피를 내는 골프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골프장에 속하는 거죠, 이 회사가. 네. 이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몽준 등 재벌 출신들을 제외하고는요, 역대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게 뭐가 아쉽겠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킬 것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원래 우병우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내 거였다면 상관없죠. 조금 뜯기더라도 여기까지만 이게 뜯기고 팔 한쪽 내주고 나머지는 몸통을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종의 대릴 사회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일찍 출세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그 장인어른 눈에 띄어가지고 이 발탁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남자로서의 어떤 좀 씁쓸함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병우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막 빠져나갔지만 자기 자신의 장모와 최순실과의 네. 친분관계. 예. 우병우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는 라인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네 안 했네도 지만 당신은 지금부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했다는 게 우병우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사법고시도 막 소년급제할 정도로 빨리 합격하고 그러면서 가장 동기 중에 빠르게 치고 나갔던 사람인데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사실 우병우의 출세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검사장을 달 인물로 인식이 되어 왔지만 검사장을 못 달고 다른 동기들한테 추월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를 잠깐 하죠. 한 1년 정도. 예. 그 사이에 우리 재산시켜주려고 대릴 사이로 데려왔던 저 사위가 우리 사이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50도 되기 전에 검찰을 나와버렸어. 네. 이런 낭패가 있나 네. 했는데 봤더니 박근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최순실을 김장자가 알게 된 놀라운 뭐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영한 수석 대 김기춘 비서실장 대 민정수석실로 우병우가 가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영한 수석은 그만두고 나중에 뭐 돌아가셨고요. 그 자리를 바로 우병우가 꿰차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실세, 숨어있는 최고의 권력 실세. 출세하고 싶은 자들은 다 나한테 와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국정원이든 어디든 간에. 자, 국정원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국정원이 검찰이 댓글 수사를 하기 한 달 전에 직원들의 대선 개입을 알았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국정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 댓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이미 대선 개입을 알았다는 의미는 아주 일부의 그 팀들만을 제외하고는 사실 비밀로 했다는 저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철저하게 칸막이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10년 넘게 국정원에 다니면서도 서로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남처럼 그래서 뭐 알고 보니 국정원 선배였다 뭐 이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게 언뜻 보면 물타기 기사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게 전체적인 국정원의 어떤 조직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 일부의 책임이라고 물타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선 개입 자체가 원장선 그리고 그 대통령하고 이제 공모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검찰 수사 결과로는 국정원은 2013년 3월 진상 재확인 차원의 감찰을 통해 85명의 직원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1인당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60개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일일 평균 댓글 23건과 트위터글 62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검찰이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 한 달 전이었다고 그러고요. 그게 4월 18일이었습니다. 2013년. 그때 이제 그 최동국 검찰이 윤석열 수사팀장 등등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바로 그 팀이고요. 근데 대선 개입 수사팀 뒷조사를 해요, 또.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국정원이 아까 이석수와 우병우의 관계랑 똑같은 겁니다. 네. 국정원 수사하려고 하니까 또 국정원이 이 사람들 뒷조사하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가 조부의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도 문제 삼고요. 지시사항 중에는 건전 성향의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견도 남기고요. 아, 진짜 건전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오싹하게 들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맹목적으로 충성할 자들을 네. 찾아라 이런 뜻이었겠죠. 똑같아요. 이명박 때 왜 고향도 우리 편 쪽으로 뽑아라 해서 호남 사람들 배제한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그 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깊이 봐야 되는데 건전이라는 단어는 70년대부터 청와대에서 사용한 그리고 국정원의 전신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건전가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는. 그런 것처럼 이게 70년대 박정희 3공화국 시절에 사법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보면은요. 탈탈 이런 것처럼 조부가 아니라 외조부까지 탈탈 털렸어요. 그래서 신원조회를 해서 거기에 통과된 사람만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 말이 지나고 90년대가 되면서 거의 완화가 됐는데 박정희 시절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전체를 다. 그거를 다시 도입해서 똑같은 자격 기준을 갖고 온 거죠. 2010년대에 이걸 갖고 와가지고 그 적용해서 자기들 옆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검사들로만 수사팀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이고요. 이거 뭐 북한 특수공작원 뽑는 거랑 똑같네요. 아, 정강철 씨 거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에 대해서 평가가 되게 재밌어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예전에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김진태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검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 검사는 또 자기 학교 후배야. 누구 검사는 운동권 출신이어서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를 쳤던 기억이 나고 연좌제 얘기를 잠깐만 좀 더 하면은 사실은요,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연좌제로만 따지면 박근혜만한 인물이 없어요. 최고의 빨갱이. 친일파에다가 빨갱이에다가 뭐 독재자는 빼놓고라도 박근혜도 배제를 시켜야 되죠. 국정원이 정말로 나라를 위한 조직이었다 그러면 극렬한 투쟁을 해야죠.
연좌제 개념으로. 빨갱이에 따르면 안 됩니다. 조부의 고향을 문제 삼고 막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요. 서울로 이사 오잖아요. 우리 고향 사람들. 예. 그러면 번적을 바꿔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번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번적을 바꿔서 신비님이 농구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전라도 아니란께요. 제 본 적이 전라도거든요. 네. 전라도 해남군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말투는 경상도야. 서울말 아니에요? 본적을 바꾸는 건 내가 이제 가족들하고 관계가 쭉 있잖아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쭉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세대 분리를 하잖아요. 예. 세대 분리를 해서 따로 나오면 본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전은 없어져요. 그런데 현재는 대한민국의 본적은요. 공식 서류에는 지방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공식 서류에는 본적이다 대한민국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도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출신인지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사실상 알고 보면 쓸데없는 신사항 같은 거를 쓰지 마라. 그 저 같은 인재가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영호남 화합의 어떤 상징 같은. 이래 내 본관 안동이야. 개념마다 그쪽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중 친선을 위해서 중국에서 온 성씨니까. 그래요? 네. 어디 유씨예요? 제 조상이 유방이에요. 유방. 어머 부끄러워라. 유비 유방 그 예. 한나라 시대. 한중 친선을 위한 그 성씨네요. 저희는. 뭐 얘기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전라도 사람들만의 비의식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병철이 전라도 사람들은 쓰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들리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전라도를 고립시켜가지고 예전에 왜 그 삼성 김용철 변호사 이런 삼성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 네. 네. 뭔가 이 사람들의 자기들 입장에서 불법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배신의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광주 학생운동 기억나시죠? 배웠죠? 네,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배웠죠. 아 이거 나이들 많이 드셨네. 광주 학생운동 그리고 뭐 5.18 이런 것들이 네. 살아오는 배경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생각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TK 쪽 출신인데 내가 좀 많이 배웠고 엄마 아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반동으로 이렇게 풀어지지만 반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의감,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의 생각이 사실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보면 언젠가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갈라치기 비슷한 거랬냐면은 조직폭력배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데. 아, 네, 무조건 전라도 사투리로 나오죠. 네. 사실은 부산에 가면 칠성파라고 있죠. 예, 유명하죠. 뭐 네. 21세기파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언론에서는 이제 강남의 뭐 3대 조직폭력배 해가지고 전라도 쪽 출신들로 만들어진 뭐 서방파 뭐 이런 거, 네. 양은이파, 다음에 오비파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니까 조직폭력배는 전라도가 최고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라도 이미지를 좀 깎아먹고. 그래서 이 폭력적인 사람들은 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캐릭터화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법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이제 지역 혐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굳이 폭력배를 하려면 표준말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투리는 어느 지역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살다가 올라왔을 때 서울을 기준으로 경기도 북부에 사는 사람과 경기도 남부에 사는 사람의 억양 차이를 느꼈거든요. 정말 달라요. 근데 당사자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억양이 다르다는 걸. 그래서 아, 이쪽 그 서울에도 사투리라는 게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게 이렇게 보면 돼요. 강원도가 지금 유일하게 갈라진 도잖아요. 네. 북한과 남한이. 예, 예. 그러니까 강원도 최북단에 가면 북한말하고 비슷하고요. 강원도 사시는 분들 말투가 사실은 북한말과 가깝고 강원도 남쪽 계시는 분들 말투가 경북 말투와 가깝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전북 정읍에 사는 친구는 거의 충청도 말이에요. 그런 식이죠. 예, 네. 예. 출생 지역 근데 어떻게 보면은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지역 출신 이런 거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3당 합당 뭐 그러다가 지금 현재 최소한 3당 합당 이전으로 지금 돌아왔다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서로 간의 차별, 역차별, 혐오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베에 가면 아직도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전라도 비하, 홍어, 뭐 선상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가입은 못하고 간간히 들어가서 봅니다. 일베하셨어요? 자, 박근혜 정부 때에 우병우, 그리고 최윤수, 추명호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국정농단의 조력자 이렇게 된 거고요. 우병우가 차에 타기 전에 압수수색 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보고 우병우는 조만간 구속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해놓고요. 그런 얘기를 명정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이 김관진의 임건빈의 풀어주고 있는데 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우병우가 청와대에서 그렇게까지 요직에 있었는데 박근혜 라인과 이게 끊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 몰랐다는 말 자체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김기춘도 잡혀있죠. 그래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고령인데다가 제가 봤을 땐 사실상 왕따일 것 같고 우병우 정도의 라인이 판사나 검사들을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관진 석방에 대해서도 우병우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양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우병우는 정말 쿨한 그런 자여서 동양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이 사람하고 뭔가 라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잖아요. 우병우를 잡아들여서 구속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능성이요. A 판사가 있다고 칩시다. 영상 발부 판사인데 그 사람이 우병우랑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우병우가 구속되는 순간 제가 봤을 땐 끈이 떨어져요. 어마어마한 거액이나 뇌물을 받지 않고 뭔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무슨 조직 있잖아요. 무슨 해 이런 것처럼. 사적인 그런 것들. 우병우가 구속되는 순간 그쪽 사법부에 있는 그런 라인들은 어느 정도 끈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신모 판사 같은 경우. 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저도 누군지는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특히나 검찰 출신, 검사 출신들로 인해서 민정수석을 놨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찰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과 사법부를 조직을 장악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쪽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정점을 찍은 게 우병우였죠. 우병우가 들어오면서 검찰과 사실은 그 국정원과 손을 잡으면서 사법부도 어느 정도 조직을 장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도주의 염려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밖으로 도망갈 이유도 없고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밀항을 한다든지 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는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사실은 증거인멸의 길을 터주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네들이 이 피고인들 구속됐던 사람들이 행동책이나 어떤 말단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수뇌부거든요. 수뇌부를 그냥 풀어준다는 거는 그 조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하라는 어떤 신호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끈끈한 카르텔 이런 게 동양이니까 너랑 나랑 친해 이건 아닐 거예요. 비리로 엮였을 가능성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친목으로는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뭔가 비리로 연결돼 있으면 마지못해서라도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저는 뭔가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구조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단순히 증거인멸, 그러니까 김관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조직 체계 안에서의 증거인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림이 뭐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 물품을 없애고 막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김관진을 중심으로 한 그 증거인멸이라는 건 일종의 말 맞추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 조사와 이게 구속 과정에서 10여일 넘는 구속 과정에서 이 몇 차례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충분히 숙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담당 변호사하고 이제 다시 스터디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사건 그림 안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려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관련 부하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증언만 맞춰도 사실 다시 구속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증거물을 없애는 그런 그 상황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 맞추는 것도 증거인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병우하고 최윤수하고 이렇게 통화한 것도 검찰이 잡아내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증거인멸이라는 말을 이렇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관련돼서 2명이 자살한 걸로 나오고 있는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고도의 증거인멸이에요. 증인이 사라지는 것. 예. 최고의 증거인멸이지. 그렇죠.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사라진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이쪽 검찰이나 적폐청산 TF 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사람들, 그건 증거를 제출했던 사람들.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거죠. 현재 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저 국정원과 관계된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의문의 죽음들을 당해와요. 그것이 자살이건 타살이건을 떠나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우병우도 구속해야 되지만 거기에 관련된 우병우에 관련된 검찰 내부의 조직들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시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증인들이 사라지면 안 돼요. 검찰 내의 검사 장급들이나 일반 검사, 특히 검사 장급들을 보면 우병우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밝혀지기도 했지만 그런 그 우병우에 충성했던 그 라인들을 다 털어야 돼요. 그래야 검찰 내부에서도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만약에 우병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우병우 핸드폰 압수수색한 거를 갖고 이게 구속영장까지 가서 구속 단계를 가지 못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아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 자리에서 버티기 힘들어질 정도로 뭔가 조작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해수부의 유골은폐 부분도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중요한 건 신비님이 말씀하셨죠. 민주주의 반대말은 관료주의. 예. 내부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무실에 어떤 조직에 드러나게 출세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놈이 누구 라인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직 장악 능력은 그 블랙리스트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저쪽과 라인과 연결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몇 달 전부터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세월호 수습하는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검찰도 아마 정권이 막 수년 동안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쪽에 부역했던 자들이 꽤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드러난 사람들 뭐 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섞어내는 걸로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때 국정농단 때 우병우 라인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법무부 주요 요직 그리고 검찰의 주요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 예. 그 정도 되는 상태에서 검찰이 일부 검사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직 장악력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약간 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랑 연관이 없는 사람을 출연해서 뽑아서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수사하는 데 있어갖고 특별수사팀 같은 데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중에는 그쪽 라인이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어색하지 않아요? 그 정보들이 다 우병우한테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빨리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우병우를 지금 구속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휴대폰을 압수를 못한 거예요. 압수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휴대폰 내고 이런 방식으로. 그 무병우를 현장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압수해서 휴대폰 뺏어가고 뭐 차량 뭐 압수하고 그러니까 수색하고 이런 걸 봤는데 무병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일부러 검찰이 카메라를 데리고 비밀 유지를 위해서 방송사 하나 정도만 데리고 가서 직접 급습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방송사에는 없을까요? 불안한 거야 이게. 모두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검찰 내부적으로는 아까 명정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 어떤 새끼가 끈아풀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밥그릇 전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검찰 내 분위기는. 살벌하죠. 예. 자, 요즘에 우병우가 너무 핫해가지고 우병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병우가 실시간 라이브처럼 압수수색 영장 당하는 거 보셨어요? 그때 SBS가 검찰 수사관을 따라가요. 법원에서 나오던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요. 그때 우병우 표정이 정말 재밌더만요. 어땠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꼭 알아야 뉴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들었는데 화면을 못 봤어요. 표정이 되게 황당하고 예. 무슨 압수수색이요? 굉장히 당황한 게 보여요. 법원에 나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2명의 수사관이 우 전 수석을 덮칩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영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영장이죠? 네, 휴대폰과 그 차량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과 차량이요? 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의 핸드폰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우병우 지금 2번째 빠져나갔죠. 네.
세 번째는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같은 검찰도 우병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검찰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쪽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벼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병우일 거예요. 그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청구되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 중에 그 당시에 국정원 제2차장이 최윤수입니다. 최윤수는 우병우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우병우에 의해서 사실상 국정원에 꽂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정치 담당하는 파트이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직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명호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석수 당시의 감찰관 그 뒷조사도 추명호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최윤수를 패싱하고 최윤수 패싱하고 직보한 게 아니라 2차장이면요, 사실상 공무원 직급을 떠나가지고 거의 뭐 장차관급이에요. 이 사람이 우병우를 만나서 맨날 직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끈앞풀인 추명호를 통해 가지고 우병우에게 그걸 직보하게 만들어줬던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병우가 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할 만큼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당사자들은 우병우 입장에서는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여기에 페이스북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예요. SNS를 정말 딱 목적에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SNS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네. 그러다 보면 꼭 무리수를 두게 돼서 요즘에 웬만한 그 설화들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 나와요. SNS는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려봐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SNS를 하려면 좋은 말만 해라. 그 좋은 말 외에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우병우 페이스북 아니에요. 패러디 계정입니다. 그런데 그 최윤수 2차장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내리꽂았다.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무슨 뭐 인터넷 상거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차장이 문체부에다가 청와대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리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가 하나이지 않고 둘이 대 둘이지 않은, 국정원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청와대가 있기나 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문체부에다 직접 내릴 정도면 국정원이란 존재가 이렇게 정책 결정하고 뭔가를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정보 수집 집단이고 스파이 집단인데 문체부에다 직접 명령을 내린다? 이거는 거의 뭐 청와대가 있기는 하되 유명무실한 청와대였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는요, 청와대 거치지 말고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윤수가 부산 고검 차장을 지내다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 이게 2016년 2월 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 청와대를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가 문체부에 전달을 했는데, 최윤수가 취임하던 그 2월부터는 문체부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정원에다가 명단을 보내요. 그러면 국정원이 얘 안 돼 해서 그 명단을 배제시키고 사업 이 사람들은 시켜줘 이런 거 있잖아. 지원금 같은 거 내보낼 때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은 B,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낸 명단은 K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했대요. 당시 이 업무를 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일단은 신원조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 문체부 직원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려를 되잖아요. 국정원 네.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감찰했던 내용들 중에 우병우 아들의 병역 그 보직 특혜, 여기에 대해서 특혜가 맞다 뭐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네요. 우병우 아들 그 특혜의 디테일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핸들링이 좋았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코너링이 왜 이래? 핸들링. 죄송합니다. 그 코너링이 좋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잦은 휴가, 근무 일수하고 휴가 일수하고 안 맞는 이상한 정황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병우 그 처가의 회사 이름 있잖아요. 정강. 이 정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하고 경찰 등이 제지를 했다라고 해요. 현재도 사법부에는 최소한 우병우의 라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의 소통령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주요 정보기관, 국정원과 검찰, 경찰 이런 데를 다 사실상 장악하는 상태. 민정수석이라는 사실상의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모든 라인을 자기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부리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네.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분에 맞게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심을 살피는 그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게 변질이 되죠. 민심을 독점하는? 사찰하는 걸로 변경이 되죠. 예, 그렇지. 사찰 같은 걸 포함하고 모든 사법 권력들을 다 모아주는 뭐 이런 정도.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개념이 정말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랑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보통 검사 출신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민정수석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번에 왜 이명박 쪽에서 다스 문제네 뭐네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명박이 찾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종찬이라고 이명박 때 민정수석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비리는 없었냐? 그런 거예요. 우병우 같은 자들,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인 자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뒷조사해버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 우병우가 지킬 게 많아서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정강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와 가족들이 포함된 가족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횡령 때문에도 잡혀져 있는 게 많았는데 원래 처가의 회사, 그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를 표하고 그 이렇게 항명이라기에는 좀 약하지만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묵살당하긴 했지만 그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돼서 내가 처벌받을 거야라는 위험성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어떤 달콤함이 더 컸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불법성이 희석이 되죠. 나한테 오는 이득으로 인해서 돈이 온다든지 지위가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무시가 되는 게 사실은 통상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담당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바보죠. 원칙적으로 누가 처음부터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걸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잖아요. 불법적인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럼 그게 누구였을까? 뭐 조윤선이었을까? 그 문체부로만 가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정말 바보들이어서 이렇게 시키면 영혼 없이 그냥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오는 B라고 표시된 문건, 국정원에서 직접 내려오는 K라는 표시된 문건이 두 라인이 쭉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 문건들을 봤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청와대의 뜻이고 국정원의 뜻이야. 이건 어길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법인 거는 알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고요. 그 안에서 좀 고위직책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당근 때문에 그걸 따라갔을 거고요. 이게 뭐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온 건데 뭐 이거 항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대통령이 내렸다? 와,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렸는데 나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 말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오늘이요. 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방해받은 정황들을 증언했는데요. 우병우 당시 수석이 감찰권을 남용했고 형사처벌을 압박했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원래 이게 특별감찰관 개념이 어떤 쪽에 가까우냐면은 약간 공수처의 다른 버전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청와대의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가 공약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무실이. 청와대 밖에 있었지. 그러다가 이석수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나 박근혜 측근들이 얼만큼 뭔가 불법적인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우병우 뒷조사라는 표현이 그럴 거죠. 감찰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병우 감찰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괘씸한 새끼 그러면서 우병우가 이석수를 또 뒷조사하게 만든 신영장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수사받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핸드폰으로 기록이 남을 거고 통화 기록이 남을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통화를 했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저의 통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누구와 얼마만큼 통화했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우병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통화를 했다는 거 진짜 그 끝없는 자신감. 요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도 그런 논리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에게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선 그게 불법성이 없다고 쉴드 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겠어 생각했을 거고, 나중에는 쉴드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추명호든 최윤수든 두 사람이 전부 다 국정원에서는 민정수석한테 정보를 올리게 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직책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부지런하게 서로 통화를 하는 건 뭐 특별히 친했다든가 사랑하는 동기였다든가 뭐 그런 거가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전체 사건에서 서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병우가 전화가 한 대였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 변호사 자살했다고 발표된 변호사. 그 변호사도 투지폰이 2개, 스마트폰 하나였다고 하니까 우병우는 뭐 최소 5대라고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최은수 2차장의 와이프가 KBS 황수경 아나운서네요. 오. 열린 음악회. 근데 이 우병우의 생각은 이래요. 페이스북에 우병우가 글을 쓰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바로 썼어요. 이렇게 썼네요. 오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압수를 당한 것이 황당했지만 어차피 죄가 없는 사람의 것을 압수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 휴대폰에 자료를 조작하여 임의로 넣을 것이 걱정되는군요. 마치 태블릿 PC 조작처럼 말입니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병우 본인 계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병우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올해 2017년도에 들었으면서